차가운 공기가 지배하는 진성그룹 회장실은 시간의 흐름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듯했다. 최고급 흑단 목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강태주는 서류 위에 멈춘 채 미동도 없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오만한 콧날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지만 그만큼이나 비인간적인 냉정함을 풍겼다. 결혼 기념일이라는 단어는 그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에게 오늘은 그저 또 다른 수요일, 처리해야 할 수많은 보고서와 결정해야 할 안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날일 뿐이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서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는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지만 태준의 시선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제대로 머문 적이 없었다. 3년 전 두 가문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결혼이었다. 그에게 아내는 집안의 장식품이자 대외적인 행사에 필요한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전공이 무엇인지,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태주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온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잘 조율된 기계음 같았다. 무슨 일이지? 용건이 있다면 비서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을 텐데. 그의 말에는 그녀의 방문이 자신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접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제야 태주는 마지못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가 내민 흰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회장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서류의 가장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태준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이게 뭐지? 새로운 협상 방식인가? 그는 유진이 더 많은 돈이나 더 나은 대우를 원해서 이런 연극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자신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가 원하는 아내의 역할을 군말 없이 수행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이혼이라니 분명 계산된 행동일 터였다. 원하는 게 얼마지?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 때문에 시끄러운 건 원치 않아. 원하는 액수를 말해.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전히 평온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돈은 필요 없어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결혼을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투명한 눈동자가 처음으로 태준을 똑바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태준은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의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비즈니스 협상가의 눈빛보다도 진실해 보였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이란 말인가?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유를 묻지 않을 수는 없겠군.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가 당신에게 소홀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합의했던 조건 아닌가?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쓴웃음이 번졌다. 문제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바로 문제였어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강태준 씨.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두 명의 이방인이었죠.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나 역시 당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건 계약이었고, 오늘로 그 계약 기간이 끝난 것 뿐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아내로 대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생일, 그들의 결혼 기념일, 그는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다. 그녀가 아팠을 때조차 그는 비서를 통해 의사를 보냈을 뿐 직접 찾아가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결혼의 암묵적인 조건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녀는 그 무관심 때문에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태준이 잠시 침묵하는 사이 유진은 자신의 말을 이었다. 서류는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별거에 들어가겠어요. 이미 제 짐은 모두 정리해서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 근처 오피스텔로 옮겼어요. 그녀의 말은 통보였다. 협상의 여지 따위는 처음부터 없다는 듯한 태도였다. 태주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조용한 여자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몸을 돌려 회장실을 나가려는 순간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잠깐.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약간의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진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태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그는 언제나처럼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지. 그리고 이건 내 마지막 제안이다. 지금 살고 있는 청담동 빌라, 그리고 진성 아트센터 관장 자리. 그 정도면 만족하겠나? 그것은 그가 한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제안이었다. 돈과 명예, 그가 아는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유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연민마저 담고 있는 듯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태준의 귀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거대하게 울렸다. 태준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그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3년. 그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까. 그는 처음으로 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누구일까?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집안 배경, 그것이 전부였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 본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갤러리 유현. 유진은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오자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고요한 공간을 채우는 은은한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가 그녀를 위로했다. 이곳은 그녀가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남편의 그늘 아래서 이름뿐인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대신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과 능력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잊혀진 고미술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실력 있는 복원 전문가였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관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오후에 있을 미팅 자료나 다시 한번 점검해 줄래요? 그녀는 금세 평소에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태준의 마지막 표정이 당황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그런 표정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이혼 요구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생각보다 클지도 모른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도시의 풍경이 그녀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원했다. 그림자로서의 삶이 아닌 온전한 서유진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싶었다. 다시 태준의 사무실. 그는 결국 자신의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 서유진 씨가 이혼을 요구했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일절 원치 않는다고 하는군. 이게 무슨 속셈인지 알아봐 주게. 그리고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지난 3년간의 행적, 주변 인물, 자금 흐름, 뭐 하나 빠짐없이.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압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 뒤에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이 모르는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다. 전화를 끄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 도시의 정점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아내 한 명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가 마치 그의 실패를 증명하는 낙인처럼 보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인지 혹은 이름 모를 다른 감정인지 모를 무언가가 그의 속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올랐다. 그는 절대로 이대로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다. 아니,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강태준의 세상은 오만과 자신감으로 견고하게 구축된 성체와 같았다. 그곳에서 그의 결정은 곧 법이었고 돈은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였다. 서유진의 이혼 통보는 그 성벽에 처음으로 생긴 가느다란 균열이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약간의 보수만 하면 금방 메워질 작은 흠집에 불과하다고. 그는 즉시 자신의 법률 대리인이자 오랜 친구인 김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석의 차분한 목소리에 태주는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나는 어조로 명령했다. 김 변호사, 서유진 씨건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악한 여자일지도 모르겠군. 아마 더 큰 판을 짜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수 쳐야겠어.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창밖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이해나 존중 대신 비즈니스 상대를 분석하는 냉철함만이 번뜩였다. 어떤 여자라도 거절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합의서를 새로 준비해 깔끔하게 서명하고 끝낼 수 있도록 언론에 새어 나가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어. 수화기 너머의 김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태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냉혹한 일처리 방식을 숱하게 봐왔지만 이번 일은 어딘가 다르다고 느꼈다. 태준아, 내가 서유진 씨 측 변호사와 간단히 통화해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그쪽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 오직 자유, 그 하나만 요구했어. 이건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야. 민석의 조심스러운 경고에도
태주는 코웃음을 쳤다. 자유. 그럴듯한 명분일 뿐이겠지. 세상에 대가 없는 자유는 없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포석일 뿐이야. 일단 내가 제시한 조건으로 밀어붙여. 그녀가 정말 돈에 관심이 없는 순진한 사람인지 아니면 더 교활한 여우인지는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지. 그는 자신의 판단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가 아는 한 욕심 없는 인간은 없었다. 특히 자신과 결혼까지 한 여자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명령에 민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김민석은 태준의 지시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담은 합의서를 들고 유진의 법률 대리인을 만났다. 강남의 최고급 빌라 소유권 이전, 진성 아트센터 관장직 제안, 그리고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거액의 위자료까지. 일반적인 이혼 합의라고는 볼 수 없는 거의 기업 인수합병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민석은 이 서류를 내밀며 상대방이 놀라거나 혹은 탐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 상상했다. 하지만 유진 측 변호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합의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정중하게 밀어냈다. 서유진 씨의 뜻은 확고합니다. 저희 의뢰인은 강태준 회장님의 어떤 재산이나 직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법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 단호하고 깔끔한 거절에 민석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태준에게 이 결과를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건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었다. 상대방은 아예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걷어차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보고를 받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단단히 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예측이 처음으로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빗나갔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그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미지의 수식과도 같았다.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의 호의와 부를 경멸하듯 거절한 그녀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면 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업계 최고의 정보원을 고용했다. 의뢰 내용은 간단했다. 서유진의 지난 3년,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라는 지시였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녀의 사생활, 인간관계, 재정 상태까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확신했다. 분명 어딘가에 그녀의 약점이 있을 것이다. 다른 남자가 생겼거나 혹은 자신이 모르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그녀를 압박할 생각이었다. 조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보고서가 태준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를 펼쳤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보고서의 첫 장은 그녀의 직업에 대한 것이었다. 미술품 복원 전문가. 그는 그녀가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그저 부유한 사모님의 소일거리 정도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진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고미술품 복원 전문가였다. 그녀의 손을 거쳐 되살아난 문화재들이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들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녀가 운영하는 갤러리 유현 역시 단순한 상업 화랑이 아니었다. 재능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잊혀가는 전통 예술을 후원하는 미술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공간이었다.
이 모든 것을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성그룹의 이름을 빌리거나 그의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뤄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다음 장을 넘겼다. 그녀의 일과가 시간대별로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복원 작업실로 향하고 낮에는 갤러리 운영과 외부 미팅을 소화하며 밤늦게까지 연구 자료를 들여다보는 일상. 그 어디에도 한가로운 사모님의 모습은 없었다. 그녀의 주변 인물들 역시 태준이 속한 재계나 정계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원로 화가, 국립박물관의 학예연구사,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믿고 따르는 젊은 작가들. 그녀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만의 견고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한 장에 시선이 멎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이었다.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가 알던 서유진은 언제나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그림자 뒤에 머물러 있는 희미한 존재였다. 하지만 사진 속의 그녀는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가슴을 무언가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지난 3년간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그녀의 세계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베푼 것은 오직 물질적인 풍요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아니, 이미 그 이상의 것을 이뤄낸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가 내민 돈과 명예가 그녀에게 얼마나 모욕적으로 느껴졌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의 오만함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혔을까.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서성였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혼란스러운 감정이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무언가. 그것은 아마도 호기심일 것이다. 서유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할 소유물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전혀 몰랐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탐험가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휩싸였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보았다. 거기에는 그녀가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선시대에 잊혀진 화가, 해원 신윤복의 미공개작으로 추정되는 그림의 복원 작업, 미술계 전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 엄청난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였다. 태준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진성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사들인 고미술품 목록 전체를 가져와, 그리고 갤러리 유현의 서유진 관장과 공식적인 미팅을 잡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열기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이혼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다. 강태준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가 알던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서유진이 떠난 후 거대하고 화려하기만 했던 대저택은 텅 빈 박물관처럼 차갑고 을씨년스러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집안 곳곳을 찬찬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타인의 공간을 탐색하는 이방인처럼 조사 보고서에 적혀 있던 서유진이라는 여자의 흔적, 그가 무심코 지나쳤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책장의 한 구석에서 그의 시선이 멈췄다. 그가 손대지 않는 인문학 서적들 사이에 낯선 책 한 권이 꽂혀 있었다. 조선 회화의 미학, 두꺼운 양장본의 책은 손때가 묻어 있었고 페이지 곳곳에 옅은 연필 자국으로 메모가 되어 있었다.
그는 책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과 함께 그림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감상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세계였다. 그가 단 한 번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던 고요하지만 치열했던 그녀의 지적 탐구의 흔적이었다. 거실을 지나는 그의 발걸음은 창가에 놓인 작은 백자 화병 앞에서 멈췄다. 계절마다 이름 모를 들꽃이 꽂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그저 저택 관리인이 하는 일의 일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었음을. 그녀는 그가 신경 쓰지 않는 집안의 작은 구석까지 자신만의 색깔로 조용히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얼마나 장님처럼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그의 상념을 깨뜨리는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다. 진성그룹 계열사인 진성 헤리티지 호텔의 대표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당황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VVIP 라운지 개장을 위해 최근에 매입한 고미술품 컬렉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이 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을 물었다. 호텔 대표의 설명은 횡설수설했지만 요점은 명확했다. 거액을 들여 경매에서 낙찰받은 조선시대 그림 한 점이 위작으로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함께 구매한 다른 작품은 보관 상태가 엉망이라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다. 만약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진성그룹의 명성과 신뢰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터였다. 담당자는 누구지?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잠시 후 태준의 사무실에 불려온 담당자는 사색이 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실수를 덮기에만 급급했다. 태준은 그의 변명을 들으며 깊은 경멸감을 느꼈다. 이런 무능한 자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그는 즉시 김민석 변호사를 포함한 핵심 임원들을 소집하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사태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 위작 감정은 극도의 전문성이 필요했고 훼손된 작품의 복원은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였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과정이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했다. 바로 그때 회의에 참석한 진성문화재단의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전문가가 한 분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을 보장하고 실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입니다. 태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누구지?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갤러리 유현의 서유진 관장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들은 태준과 유진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별거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 주제를 먼저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태준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운명의 장난이란 이런 것일까? 그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그녀의 세계, 그 전문성이 이제는 자신의 제국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어버렸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는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만큼 어리석은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결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
당장 갤러리 유현 측에 연락해서 공식적인 미팅을 잡아 내가 직접 가겠다고 전하게. 약속된 날 태주는 처음으로 갤러리 유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철저한 계산과 효율성만이 존재하는 그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높은 천장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자연광, 공간을 은은하게 채우는 나무와 종이의 향기, 그리고 벽에 걸린 작품들이 뿜어내는 고요한 에너지,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온했다. 이곳은 서유진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아름다운 세계에 갑자기 침입한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 같았다. 유진은 관장실에서 그를 맞았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가 태준이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대하는 듯한 철저히 공적인 태도였다. 어서 오세요, 강태준 회장님. 약속 시간은 정확히 지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전문가 서유진 관장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태주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준비해 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호텔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다. 위작으로 의심되는 작품의 사진과 훼손된 그림의 상태 보고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의 설명이 끝날 때까지 유진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볼 뿐이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진지했다. 자료를 모두 검토한 유진은 등을 의자에 기댄 채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결코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군요. 당신이 그렇게나 무시하고 외면했던 세상의 도움이 이제는 당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해졌다는 사실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태준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 일을 맡는 것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첫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진성그룹의 그 누구도, 심지어 강태준 회장님 당신조차도 제 결정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둘째,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돈이 아니라 제 능력에 대한 합당한 보수 말이에요. 그녀가 내건 조건들은 하나같이 태준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들이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명령하는 입장에만 서 있던 그에게 누군가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낯설고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다. 좋소. 당신의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소. 그 대답은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진성 헤리티지 호텔의 지하 수장고는 첨단 보안 시스템과 항온 항습 장치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강태준의 마음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문제의 작품들 앞에선 그는 팔짱을 낀 채 침묵을 지켰다. 그의 옆에는 호텔 대표와 관련 임원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잠시 후 수장고의 두꺼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서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수술을 앞둔 냉철한 외과 의사 같았다. 그녀의 등장은 공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을 뿐 주변의 다른 임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의 그림들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특수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림을 덮고 있던 비단을 걷어냈다. 먼저 위작으로 의심되는 그림 앞에 섰다. 그녀는 확대경을 꺼내 들어 그림의 표면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태주는 한 걸음 뒤에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을 상대해왔지만 지금 유진이 풍기는 아우라는 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닌 대상과 깊이 교감하며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순수한 몰입의 경지였다. 그녀는 종이의 재질, 안료의 입자, 붓의 미세한 떨림까지 읽어내는 듯했다. 태주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의 언어를 듣고 있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한참 동안 그림을 살피던 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수장고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이건 위작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단순한 모작 수준을 넘어선 작품입니다. 그녀는 그림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시대에 사용되지 않았던 미세한 화학 안료가 검출되었고 낙관의 형태나 필체는 거의 완벽하게 흉내냈지만 종이를 인위적으로 오래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부자연스러운 얼룩이 보입니다. 아마추어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차이죠. 그녀의 막힘없는 설명에 호텔 임원들은 감탄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태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전문성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 그림을 수십억 원이라는 가격표로만 인식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에 담긴 시대의 숨결과 작가의 영혼까지 읽어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그가 군림하는 돈과 권력의 세계와 그녀가 지키고 가꾸는 예술과 역사의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느껴졌다. 다음으로 그녀는 심하게 훼손된 다른 그림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림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습도 조절 실패로 인해 비단은 뒤틀리고 안료는 곳곳이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녀는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는 듯했다. 이건 범죄에 가깝군요.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분노는 태준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진성그룹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면전에서 질책을 당하는 굴욕감을 맛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100번 옳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다. 복원 가능하겠소? 그가 간신히 물었다. 유진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겁니다. 잃어버린 색을 되살리고 뒤틀린 비단을 바로잡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해봐야죠.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전문가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기묘한 협업이 시작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팀과 함께 호텔 수장고와 갤러리 유현의 복원실을 오가며 작업에 매달렸다. 태주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아니, 보고를 핑계로 그는 그녀를 보러 갔다. 그는 복원 작업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어느새 새로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작은 붓 하나로 죽어가던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국내외 미술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한문화재단 후원의 밤 행사가 열렸다. 진성그룹 역시 주요 후원사였기에 태주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쳤다. 바로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보건 전문가로서 정식 초대를 받은 것이었다. 평소에 차분한 원피스나 작업복이 아닌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태준이 알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녀는 단연 눈에 띄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한 남자가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태준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대형그룹의 한정훈 회장이었다. 한 회장은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기로 유명했고 유진의 재능을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 서 관장님,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니 영광입니다. 최근에 복원하신 그 작품 정말 감동 깊게 봤습니다. 한 회장은 유진을 단순한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존경받는 전문가로 대했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속에서 뜨겁고 불쾌한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질투였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소유물에 누군가 손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이번의 감정은 그것과는 달랐다. 한 회장이 탐내는 것은 강태준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서유진이라는 한 사람의 재능과 가치를 알아보고 있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비이성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듯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여보, 여기서 뭘 하고 있었어?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진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한 회장 역시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태주는 한 회장을 향해 의례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한 회장님, 제 아내에게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그 어색하고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태주는 유진을 데리고 행사장 구석의 조용한 곳으로 왔다. 유진은 즉시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런 식의 행동은 계약 위반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강태준 씨.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 주세요. 그녀의 말은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불안한 소유욕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알아갈수록 그는 점점 더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없어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그가 그녀의 빛을 가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이후 강태준의 견고했던 세계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후원의 밤 행사에서 보았던 서유진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한정훈 회장과 나란히 서서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던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차갑게 돌아섰던 그 실망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파편과 마주했다.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는 유진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화초를 가꾸고 서툰 솜씨로나마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감성을 경멸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감정은 약점일 뿐이다. 이 세상은 감상에 젖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아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정성껏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며 찢어버렸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웃음소리는 집안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어린 태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함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뼛속 깊이 새겼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파괴하지도 어머니처럼 나약하게 무너지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차가운 이성이라는 갑옷 속에 철저히 봉인했다. 그것만이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그 견고한 갑옷을 부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가 아는 유일한 언어는 돈과 권력이었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유진의 갤러리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보고받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갤러리 유현의 복원용 특수한지를 납품하는 작은 공방이 재정난으로 임대료가 올라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진이 그 공방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으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이것이야말로 기회였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지시하여 그 공방이 입주한 건물 전체를 매입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공방 측에 파격적인 조건의 장기 임대 계약서를 제시했다. 사실상 거의 무료에 가까운 조건이었다. 그는 이것이 유진을 위한 완벽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주고 그녀의 일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멋진 남편의 모습. 그는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만족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면 적어도 고마워할 것이라고, 어쩌면 조금은 마음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또다시 산산조각이 났다. 며칠 후 유진이 폭풍처럼 그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낸 계약서를 책상 위로 내던졌다. 이게 무슨 짓이죠? 대체 왜 내 일에 함부로 간섭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당황했다. 그는 칭찬을 기대했지. 이런 격렬한 분노를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 당신을 도와주려고 한 거요. 문제가 있다고 들었기에. 그의 어설픈 변명에 유진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도와줘요?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강태준 씨. 이건 침략이고 통제예요. 당신은 돈으로 내 세계마저 사버리려고 하는군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 당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당신은 더 큰 울타리를 쳐서 나를 가두려고만 하는군요. 지긋지긋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배신감과 환멸이 가득했다.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녀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그저 오만한 지배자일 뿐이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쳤다.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돈도 싫다. 명예도 싫다. 도와주는 것마저 싫다고 하면 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냔 말이오. 그의 절박한 외침은 오히려 유진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해졌다. 내가 원했던 거요? 당신은
정말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없군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내가 원했던 건 3년 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보낸 거대한 화환이 아니라 내 옆에서 조용히 손 한 번 잡아주는 거였어요. 열이 펄펄 끓어 혼자 알아누웠을 때 당신이 보낸 왕진 의사가 아니라 차가운 물수건 하나 올려주는 당신의 손길이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저 비서를 통해 의례적인 조의를 표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그저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듯 가장 효율적인 방법만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유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는 이 거대한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었어요. 내 생일날 혼자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스스로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내게 남편이 아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죠. 당신은 나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나는 지난 3년간 당신의 그림자조차 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태준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을 지켜왔던 이성의 갑옷이 산산조각 나며 그 안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의 파편들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지독한 고통.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깨달았다. 그는 한 여자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유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후 조용히 사무실을 떠났다. 혼자 남은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드디어 뜨거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유진이 떠나간 회장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강태주는 무너진 사람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그녀가 쏟아낸 말들이 메아리처럼 끊임없이 울렸다. 투명인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그 단어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의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공의 탑. 그 눈부신 업적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먼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갈라지고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남은 일정 전부 취소해. 누구도 내 사무실에 들여보내지 마. 비서의 당황한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태주는 처음으로 이성과 계산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사무실이 그를 질식시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정처 없이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갤러리 유현 앞이었다. 그는 차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시동을 끈 채 갤러리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는 침입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남아 그녀의 세계를, 자신이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을 엿보고 싶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젊은 직원들과 둘러앉아 무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손짓에는 활기가 넘쳤다. 직원들은 존경과 신뢰가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한 노신사가 갤러리로 들어서자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두 사람은 작품 앞에 서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로워 보였다. 태주는 깨달았다. 저곳이 바로 서유진의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그가 없는 곳에서 그녀는 저렇게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견고한 성을 쌓았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교감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저 세계 안에서 강태준의 아내라는 꼬리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아니, 그녀의 세계를 위협하는 파괴자에 가까웠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감정이 엄습했다. 그것은 후회를 넘어선 뼛속까지 시린 두려움이었다. 그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아니, 처음부터 가진 적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두려웠다. 그가 두려운 것은 그녀의 완벽한 세상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단 한 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 없이도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었다. 오히려 자신이 그녀의 삶에 불필요한 5점일 뿐이라는 자각이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오만했던 지배자는 이제 자신의 무력함과 초라함을 깨닫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해가 저물고 갤러리의 불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태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마침내 유진이 지친 기색으로 갤러리를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공허하고 쓸쓸해 보이는 옆모습에 태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가 오늘 자신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그리고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있을지를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지금 그의 존재는 그녀에게 위로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갤러리 유현 근처에 따뜻한 죽을 잘하는 집이 있나? 아니, 내가 직접 하지. 알아봐 줄 필요 없어. 그는 서툴게 스마트폰을 검색하여 리뷰가 가장 좋은 작은 죽 전문점을 찾아냈다. 그는 가게로 직접 운전해 가서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전복죽을 포장했다. 그리고는 배달 업체를 통해 유진이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 주소로 보냈다. 그는 익명을 요구했고 카드 메시지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거창한 선물이나 돈이 아닌 그저 따뜻한 식사 한 끼,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다는 서툴고 작은 진심의 표현이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이타적인 행동이었다. 텅 빈 대저택으로 돌아온 태준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집안을 감도는 정막이 마치 그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처럼 느껴져 숨이 막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서류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이 얇은 종이는 그에게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이것은 법적인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가 그녀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끈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그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방법은 틀렸다. 그는 그녀를 힘으로 누르려 했고 돈으로 사려고 했다.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는 대신 자신의 방식대로 침범하고 통제하려 했다. 그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오만했던 과거의 자신을 위한 장송곡이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을 갈구하게 된 한없이 나약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유진의 세계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그 안에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역사에 대한 경외심이 맑게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으로 거대한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대형 그룹의 한정훈 회장이었다. 그는 예고 없이 갤러리 유현을 방문했다. 값비싼 선물이나 거창한 수행원 없이 그는 오직 미술 애호가로서의 진지한 태도와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안목만을 가지고 그녀의 앞에 섰다. 한정우는 강태준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남자였다. 태준이 차가운 얼음이라면 정우는 부드러운 불꽃 같았다. 그는 유진의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고 그녀의 설명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녀를 강태준의 아내가 아닌 서유진 관장이라는 독립된 인격체로 완벽하게 존중했다. 유진은 오랜만에 자신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만난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갤러리를 모두 둘러본 후 한정우는 자신의 본론을 꺼냈다. 그는 거대하고 매력적인 청사진을 그녀의 앞에 펼쳐 보였다. 서 관장님, 저는 관장님의 재능과 열정을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이런 작은 공간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형 그룹이 전액 투자하여 아시아 최고의 미술품 복원 및 전시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첨단 장비, 최고의 연구진, 그리고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수장으로 서유진 관장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것은 거절하기 힘든 꿈과 같은 제안이었다. 유진이 평생을 꿈꿔왔던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잊혀가는 문화재를 되살리고 재능 있는 후학을 양성하며 대중과 예술의 거리를 좁히는 일. 한정우는 그녀의 이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동시에 그의 눈빛에 담긴 미묘한 개인적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단순히 전문가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한 여자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소유욕이었다. 그녀는 즉답을 피하고 신중하게 대답했다. 과분한 제안이십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재계와 미술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당연히 강태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으며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그의 속에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커먼 질투의 불길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한정우는 그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는 유진의 세계를 이해했고 그녀의 꿈을 존중했으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시할 줄 알았다. 태준이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통제하려 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었다. 태준은 당장이라도 유진에게 달려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번의 실수를 통해 그런 행동이 그녀를 더욱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을 고통스럽게 배웠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진성그룹의 총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는 이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 앞에서 무력하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결국 자신을 향한 자책과 혐오로 변해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성그룹을 향한 외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시작은 익명의 투서였다. 진성그룹이 과거에 추진했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곧이어 관련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언론에 터져 나왔고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태준과 그의 위기관리팀은 이것이 대형그룹의 소행이라고 확신했다. 한정훈이
유진에게 접근하는 동시에 자신을 사업적으로 압박하여 이중의 타격을 주려는 교활한 전략이라고 판단했다. 태주는 며칠 밤을 새우며 반격 전략을 짜고 회사에 제기된 의혹들을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정교하고 집요해졌다. 마치 진성그룹의 가장 아픈 곳만을 골라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있는 한정훈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 단순히 자신을 무너뜨리고 유진을 빼앗는 것이 전부일까? 무언가 자신이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녀가 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끌려 호텔의 지하 수장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유진이 팀원들과 함께 훼손된 그림의 복원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작업에 집중한 그녀의 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채 오직 눈앞의 작품과 교감하고 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잊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다가가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유진은 그를 발견하고 잠시 놀랐지만 곧 평소의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돌아와 설명하기 시작했다.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1차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태준을 그림 앞으로 이끌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그림의 재료인 비단 아래에 아주 얇은 다른 재질의 종이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녀는 그것을 복원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 정도로 이야기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대형 그룹의 집요한 공격, 미술품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는 한정훈, 그리고 그림 속에 숨겨진 이질적인 종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정훈이 혹은 대형 그룹이 필사적으로 찾거나 혹은 파괴해야만 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한정훈이 유진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는 그녀의 재능이나 그녀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진짜 목표는 바로 이 그림이었다. 그림의 복원 과정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어 그 안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가로채려는 것. 유진은 그 거대한 음모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위험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태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열정으로 그림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야 했다. 이 더러운 음모로부터, 한정훈의 검은 속내로부터, 그리고 진성그룹을 향한 공격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해야만 했다. 그를 지배했던 질투와 무력감은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녀를 지키기 위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가득 찼다. 그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서툰 고백이나 뒤늦은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위한 방패가 되겠다는 맹렬한 서약이었다. 대형 그룹의 공세는 강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파괴적이었다. 한정우는 언론과 정계에 깊숙이 포진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진성그룹을 사방에서 압박했다. 과거의 사소한 실수들까지 들춰내 부풀렸고 익명의 제보자들을 내세워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태주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밤낮으로 이사회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위기를 수습하려 했었다.
그의 날카롭던 턱선은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하지만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회사의 위기가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진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음모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는 사실, 그녀가 한정훈의 위험한 게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자각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야 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녀에게 연락할 수도 그녀를 찾아갈 수도 없었다. 한편 유진은 외부의 소란과는 단절된 채 훼손된 그림의 복원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진성그룹을 둘러싼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었고 그 공격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던 한정훈 회장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두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바로 자신이 복원하고 있는 이 그림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그림 아래 숨겨져 있던 얇은 종이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에 있는 최첨단 적외선 스캐너를 이용하여 종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조심스러운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종이 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글씨들이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숫자와 한자들이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유진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였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은사이자 국내 최고의 고문서 해독 전문가인 이현수 교수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이 교수를 자신의 개인 작업실로 초대하여 그림의 상태와 자신이 발견한 암호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암호를 보더니 깊은 흥미를 보이며 해독에 며칠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녀의 직감은 이 암호 안에 진실이 숨겨져 있으며 그 진실이 강태준을 구할 수도 혹은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이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다. 해독된 내용은 유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대형그룹의 선대 회장이자 한정훈의 아버지가 작성한 비밀 장부였다. 그 안에는 진성그룹이 현재 공격받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것은 대형그룹이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자금과 불법 로비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비리를 강태준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 비밀 장부를 그림 속에 숨겨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했던 것이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정훈이 이 그림에 집착했던 이유, 그리고 진성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던 진짜 목적이 명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해, 그리고 그 죄를 다시 한번 태준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이다.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강태준과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한정훈과 대형그룹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 증거를 강태준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다시 그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굴레 속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녀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이것은 더 이상 강태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의 문제였다. 그녀는 예술품을 복원하는 전문가로서 작품 속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의무가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강태준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신념과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유진은 감정적인 재회를 선택하는 대신 가장 이성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법률 대리인인 김민석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해독된 장부의 사본과 원본의 위치를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단호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진성그룹의 운명이 걸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성난 주주들과 이사들은 그에게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는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려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세차게 열리고 김민석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태준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태블릿 화면에는 유진이 보낸 해독된 장부의 내용이 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태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손을 떨었다. 수십 년간 묻혀있던 추악한 진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억울한 누명, 그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서유진이라는 사실에 그는 말을 잃었다. 그가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조차 지워버렸던 그녀가 무너져가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내민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절망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지독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한 여자에 대한 끝없는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오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거대한 벽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그는 한없이 초라한 죄인이자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사람, 서유진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진실의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세상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대형그룹의 추악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여론은 차갑게 돌아섰고 한정훈 회장은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다. 반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진성그룹은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고 강태준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지만 태준의 마음은 여전히 지독한 전쟁터의 폐허와 같았다. 그는 회사를 구한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에게 구원받은 빚진 자일 뿐이었다. 그는 모든 공식적인 일정을 뒤로하고 밤늦은 시간에 갤러리 유현으로 향했다. 불이 꺼진 갤러리 안, 오직 보건실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홀린 듯 걸어갔다. 문틈으로 서유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모든 소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훼손된 그림에 마지막 생명을 불어넣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 모습에 태주는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들어서는 것을 발견한 유진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원망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 특유의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그 눈빛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대신 그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작업대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총수로서의 가면을 냉철한 이성이라는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그는 깊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였다. 내가 틀렸소. 당신 말이 모두 맞았어. 나는 당신의 존재를 지워버렸고 당신의 세계를 무참히 짓밟았소. 용서해 달라고 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태주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약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그녀 앞에 드러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평생 감정은 약점이라고 배워왔소. 사랑이나 관심 같은 것들은 결국 나를 그리고 상대방을 파괴할 뿐이라고 믿었지. 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소. 그게 모두를 지키는 길이라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믿었소. 그의 고백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상처에 대한 뒤늦은 설명이자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고해성사였다.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에서는 그가 평생을 부정해왔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잃어가면서 깨달았소. 내가 두려웠던 건 감정이 아니었어. 내가 두려웠던 건 당신처럼 빛나는 사람 옆에서 내 초라한 진심을 들키는 거였어. 당신의 완벽한 세계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공허하고 불완전한 인간인지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차마 그러지 못하고 거두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순수한 세계를 더럽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당신이 내민 증거를 보았을 때 나는 회사가 살아났다는 기쁨보다 그런 당신을 내가 버렸다는 절망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소. 당신은 나를 구원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지옥을 주었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염치 없는 짓인지 알지만 이 말만은 해야겠소. 그는 마침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계산이 아닌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오, 서유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당신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바보 같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소. 당신이 없는 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소. 그의 절절한 고백에 유진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태주는 자신의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그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합의서였다. 그는 그것을 유진의 작업대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에게 주는 자유요. 당신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내 곁에 묶어둘 자격이 없소. 그는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그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 했던 과거와 완벽하게 단절하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떠나려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 희망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부탁이 있소. 다시 내 아내로 돌아와 달라는 게 아니오. 그 지옥 같은 자리로 당신을 다시 밀어넣을 수는 없지. 대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오. 당신의 세계를 배우고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고 당신의 곁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 남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 허락해 주시오. 그의 마지막 말은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의 자존심, 그의 권위, 그의 세상 전부를, 그리고 그는
오직 그녀의 대답만을 기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남자가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보건실의 고요한 공기 속에 강태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절박한 고백은 지난 3년간 그들 사이에 놓여 있던 투명한 유리벽을 마침내 산산조각 내는 망치 소리 같았다. 서유진은 작업대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와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알던 오만하고 차가운 총수 강태준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의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낸 채 구원을 기다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서툰 남자만이 서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증표였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더 이상 그녀에게 탈출구가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상징하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태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마주 보았다. 그 눈 안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그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짧지 않은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내 이름, 내 감정, 내 존재의 모든 것이 지워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내 안에 깊은 흉터로 남았으니까요.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것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합의서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었다. 찍 하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날카롭게 갈랐다. 태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찢어진 종이를 다시 한번 찢었다. 이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종이 조각들을 그녀는 옆에 있는 휴지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계약 결혼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법원의 판결이나 서류 따위가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손으로. 그녀의 행동에 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녀가 이혼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잘못된 과거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청산한 것이었다. 유진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의미 있게 좁혀졌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서유진이라는 한 여자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를 이제부터 알아가고 싶어요. 진성그룹의 총수가 아닌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 남자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이 억지로 버티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더 이상 후회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이자 기적에 가까운 기회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저 아이처럼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미소 지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향해 짓는 진짜 미소였다. 몇 주 후 갤러리 유현의 문이 닫힐 시간. 유진이 마지막으로 전시장의 조명을 확인하고 있을 때 익숙한 인형이 입구에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감싸거나 권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의 그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설레는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는 불청객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초대받은 귀한 손님이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소? 그가 물었다. 그가 건넨 첫마디는 더 이상 업무 보고를 요구하는 명령이 아닌 그녀의 일상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새로 들어온 신진 작가의 작품 설치 때문에 정신없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당신은요? 그녀 역시 그의 세계를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툴렀지만 서로의 세상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갤러리를 걸었다. 태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던 그 그림 앞에 섰다. 이제는 완벽하게 복원되어 본래의 빛을 되찾은 그림은 마치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소. 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과거의 상처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오. 그는 그림이 아닌 유진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갤러리를 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그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최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유진이 평소에 즐겨 찾는 작고 아늑한 한식당이었다. 태주는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주문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자신의 세계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기꺼이 그녀의 세계로 걸어 들어와 함께 발을 맞추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밤거리. 태주는 차 문을 열어주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녀에게 말했다. 아직도 나는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소.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겠지. 하지만 약속하겠소. 매일 당신을 배우고 당신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의 진지한 약속에 유진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은 따뜻했다. 3년간의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동이 트는 새벽녘의 햇살처럼 조심스럽지만 찬란하게 시작되고 있었다.